안녕하십니까. 자, 305페이지 4번 문제죠. 약관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약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일단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니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승낙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원칙이긴 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약관은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뭐죠? X예요. 이게 FM이긴 하지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동의가 없더라도 약관은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이라고 하고요. 개별 약정을 하는 거 가능하고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에 대해서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되고요. 4번.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불명확한 조항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인데 역으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5번.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또 약관의 주요 내용을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넘기시면 이제 5번이 나오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입니다. 언제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언제죠?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정확히 맞죠.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은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긴 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니까 정확히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면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 자, 약관의 내용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이것도 갑자기 뜬금없는 법률 해석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해석을 계약법에 와가지고 그냥 한 개 지문으로 자꾸 내요. 물론 장르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10대 기출 문제지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 원칙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때는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죠. 보자고요. 행위자,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합치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합니다.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합리적인 누구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질문은 맞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의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답은 3번이 답이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과 2번은 반복적이죠. 한번 보시고 3번 보시면 이것도 반복적입니다.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과 동일하더라도 약관 작성 전에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X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다음번 이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또 반복입니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추정하지 못한다. X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면책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관 중에서 가장 흔한 약관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약관인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 받지 못한다는 면책 조항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무면허라 그래서 무조건 다 일괄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음주 운전을 하다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보험 처리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편의점 무면허가 아니라 면허가 있는데 제가 편의점 앞에다 잠깐 담배를 하나 사려고 세워놓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의 편의점을 잠깐 들어간 사이에 어떤 놈이 제 차를 끌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놈이 제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고를 냈거든요. 근데 그놈이 뭐죠? 무면허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약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제3자인 경우 다시 말하면 편의점 앞에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한 놈이 제 차를 끌고 갔단 말이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이 판례견이다. X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보험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것은 면책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는 축소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약관이 끝났고 이제 9번 해가지고 쌍무기간의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9번 쌍무계약에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자, 쌍무계약이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상인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뭐 증여나 사용대차 같은 무상계약은 일반적으로 뭐죠? 편무계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현상광고인데 요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문제 풀 때 많이 써먹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고요. 2번 우리가 동시항벽권 나중에 또 할 텐데 동시항벽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면 뭐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강이거든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각각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원상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동시행 관계인데 그 각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것도 뭐죠? X죠. 3번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봐야 될 건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죠. 제가 건물을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뭐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이랬을 때 매도인이 책임지느냐, 매수인이 책임지느냐. 이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예요. 근데 제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증여를 받기 위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인마 건물 주겠으니까 나 줘야지라고 덱덱거리면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의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자동차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10만 원에. 근데 이놈이 10만 원 주지도 않고 저한테 자전거를 달라고 덱덱거리면 네가 임마 10만 원 주기 전에는 나 자전거 못 줘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저는 자전거를 인도하지 않고도 1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전거 안 주면 10만 원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전거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4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예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동시에 하는 겁니다. 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뿐만 아니라 편무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X예요. 동시항변권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의 종류에 관해 옳게 연결된 것인데 1번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뭐예요? 쌍무계약이 아니라 뭐죠? 편무계약이니까 X고 2번 사용대차 증여는 무상이어서 편무계약이지만 조합계약은 명백히 뭐죠? 쌍무계약이고요. 3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특히 사용대차, 임치는 사용대차, 임치나 소비대차나 다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이에요. 특히 사용대차는 뭐만요? 무상계약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 X고요. 4번 고용, 도급,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증여, 사용대차까지는 무상인데 교환은 뭐죠? 유상이니까 5번도 뭐죠? X네. 답은 뭐죠? 4번이죠. 11번 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인데 자 일단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에 해석할 때 이런 걸 했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 착오를 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성립한다. 규범적 해석을 하고 나서 해석 결과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에 따지는 게 착오 문제인 거다. 따라서 1번 무의식적 불합이라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답이죠. 2번입니다. 설명 좀 드리면 자 우리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죠. 따라서 계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전통적 이론입니다. 근데 이번이 뭐냐면 독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최근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최근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니까는 한 90년대 초반이요. 막 자동차가 막 발명이 돼가지고 막 운행되기 시작할 때의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왜 유료 주차장에다 차 세우는 거죠? 딱지 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과태료 부과하니까. 근데 자동차가 막 발명이 돼가지고 막 운행이 시작한 지 몇십 년이 안 됐을 때는 자동차가 나면 와 신기할 일이지 함부로 차 세웠다고 딱지 띠를 일은 않잖아요.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서울이 고향인데 가슴 아프게도 저희 서울도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초반 1, 2학년 때 막 이때는 트럭 같은 게 막 지나가면 막 차가 신기해서 막 쫓아가고 위에 둘둘 매달려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차 함부로 세운다고 딱지 띠지는 않았겠죠. 그 시대를 생각하자고 그죠? 자, 독일 뮌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대적병 옛날입니다. 갑자기 멀쩡한 땅에다가 뮌헨시에서 이렇게 금을 거요. 금을 걷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를 세면은 이놈들이 와가지고 돈을 받고 주차비라는 이상한 돈을 받는 거예요. 시에서. 요 갑이라는 여자분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딱지 뜨니까 된다 그러지만 그때는 멀쩡한 금의 땅에다가 금 굽고 거기다 차 세우면 돈을 받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완전 봉이 김선달 아닌가요, 그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죠? 그런 이 사람이 이제 뮌헨시에다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들 뭔데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돈을 받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뭐라 답변했냐면 당신 여기다 차를 주차하는 동안 누가 훔쳐가지 않고 훼손해주지 않도록 감시해주고 보관해 주는 비용으로서 주차비를 받는 겁니다 라고 갑에게 뭐라 준 거예요? 회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이 결심을 하고 차를 세웠어요.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겠죠, 그죠? 오니까 이제 내리면서 갑이 뭐라 그랬냐면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내 차 절대로 감시하지 말고 절대로 보관해주지 마라. 나 너한테 주차요금 낼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요 뮌헨시와 갑 간에 주차 요금을 달라고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우리나라 책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 계약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돼요? 승낙이. 그죠? 근데 이 갑은 승낙했습니까? 안 했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차비 못 주겠다. 그 감시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승낙을 안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시는 갑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묘한 논리가 또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독일 체급법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승낙을 안 했더라도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행위, 전철에 탑승을 하는 행위와 같이 사회 정형적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을 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승낙을 안 했더라도요. 거부를 했더라도 사회 정형적 행위라면 그것만으로도 뭐가요?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이 뭐라고요?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고요. 따라서 갑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지만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죠? 계약이 성립된 거다라는 것이 뭐죠?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책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입장이에요. 3번 보시면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은 아니지만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유료주택장에다 차를 대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뭐인 거예요? 승낙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승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갑이 뭐 했기 때문에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승낙이 없더라도 사회 정령적 행위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이 뭐죠? 사실적 계약관계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사회 정형적 행위 자체가 뭐예요? 승낙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전통적 이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우리 민법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론 같은 거 좋아하는 분은 가끔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고요.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했을 때. 요 성립한 계약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다소리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12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 뭘 떠올리시라고요? 커피 자판기를 떠올리십시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죠? 커피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커피 사되어 청약을 하지만, 커피를 먹으려면 누군지 모르는 커피 자판기 주인한테 승낙을 해야 되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고 라도 상관이 없고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 특정인이어야 하는 거죠. 2번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참 잘 나오는데. 자,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입니다. 청약자가 승낙할지 말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간에 승낙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2번. 청약에 승낙 기간 내 회답이 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왜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별거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내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보시면 A가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죠. 근데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A가 B에게 한 첫 번째 청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B가 8만 원에 사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죠.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였죠? 거절을 했죠. 그러면 싹 없어졌네. 남은 게 없죠? 아무것도.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10만 원에 팔라고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건 싹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는 거죠? B의 A에 대한 청약만 남아있는 것이니까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경우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 된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선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었다면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따라서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서점 측에서 이 사람이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때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때 이름 쓰는 순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1번 족불로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2번 격지자 사이의 경우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지만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게 뭐죠? 해제 조건설인 거죠. 3번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뭐죠? 자유고요. 4번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 주인은 이름이 안 쓰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청약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14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은 타당한 것인데 일단 1번 뒤에서 또 자세히 배워야 될 것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청약에 대한 동의라는 내심의 결의가 있더라도 원칙적 승낙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눈에 말씀드리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침묵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당사자는 무인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인데 계약자의 원칙상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4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책에다 이름을 3번은 뭐죠? X죠. 그죠? 당사자는 무인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없다. X고요. 계약자의 원칙은 자유롭게 뭐죠? 성립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서점 주인이 안때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을 안때이다. X죠. 5번. 자, 5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해요. 근데 이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설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폼나게 하려고 입찰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일간지나 또는 인터넷에다가 매달 며칠 날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할 겁니다. 관심 있는 건설업자들은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입찰 사실을 뭐죠? 고지한 거죠. 공표했다랄까요? 고지. 공표했다랄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A, B, C 세 개의 건설회사가 관심을 가지고요.
그날 참석해가지고 얼마에 저걸 줄지 뭐죠? 응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2억에 지어주겠다고 하고 B라는 회사,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죠? 응찰하는 거. 응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얼마에 지울지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뭐죠?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비밀로. 그럼 이제 갑이 어떻게 그거를 뜯어봤어요. 뭐 하는 거죠? 개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입찰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 고지하는 것이 청약이 아니라 이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설에다가 얼마에 주겠다라고 응찰하는 것이 뭐죠? 청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2억에, B 회사는 1억 5천에, C 회사는 8천에 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응찰이 청약으로 보게 되면 이 개찰이 뭐가 돼요?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의 입장에서는 꼭 가장 적은 금액을 쓴 C와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A, B, C 중 아무나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할지 거부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승낙 거부, 낙부의 자유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입찰에 두겠다라는 것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얼마에 주겠다라는 가격 제시가 뭐죠? 청약입니다. 따라서 입찰에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재한 C와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5번, 입찰에 붙인 자는 입찰 중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낙부, 승낙할지 거부할지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15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